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문호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내용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불기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처분에 대해서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고 어떤 혐의에 대한 처분이라고 저희는 보면 되는 겁니까? 가장 키워드로 같이 붙는 것이 주가 조작이잖아요. 예.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임직원, 주가 조작 세력, 투자 자문사, 전 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원한 계좌를 통해서 시세 조종 거래를 하고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하는 것이 그 범죄의 사실의 골자였습니다. 예.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4년 6개월. 그리고 그렇습니다. 결국 내려진 처분이 이제 불기소 처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진행하지는 않죠, 수사를. 김건희 여사도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네. 사실 사건이 복잡하면 수사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는 있죠. 그리고 특히 주식거래 관련 범죄에서는 그 거래 내역을 일단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까지 고발장이 접수되고 불기소 처분 결정까지 4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아주 오래 걸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늦어진 것은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배우자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해도 되느냐 이것 때문에 수사권 박탈 같은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김건희 여사가 고발되면서 다른 세력들도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달에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것과 비교해 보아도 굉장히 늦은 것은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왜 늦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눈치 보기? 이런 거였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조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 조사 과정에서도 또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총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신속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그 결정의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이번에 불기소 처분 사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김건희 여사가 주범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 검찰이 브리핑하면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 이런 사유로 적혀 있었는데요.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나 주범들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그 회장을 비롯한 시세 조종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판결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 조종 세력에게 이용당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냥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담하고 적극적 가담하고 또 다릅니까? 그냥 가담은 죄가 없습니까? 가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사를 가지고 이제 같이 공모하고 같이 실행하는 것인데 가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빌려준 것이고 자금을 투자한 것이지. 이용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국민들에게 이제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공모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용만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검찰 수사 결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검찰들은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검사들이 이런 처분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네.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난 사건들에서 보여온 그런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이것이 더 좀 심화됐다고 보는 면도 있거든요. 네. 지난 명품백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에서도 좀 이 발표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브리핑에서 한 발표 내용 중에서 뭐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나서 네, 한 적도 없고. 네, 왜 네. 이런 거짓 발표를 했느냐 이런 걸로도 이제 신뢰도가 사실은 팍팍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조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조사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도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특별한 방식으로 조사를 한 점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네. 전화기 내놓고 예. 네,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들 시선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있죠. 그 검찰이 김 여사의 변호인처럼 브리핑을 했다. 또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결론이 내는 게 아니라 김 여사의 진술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결론을 낸다. 뭐 이런 지적들 많은데 이건 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자료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 제가 이제 지금까지 처리했던 다른 형사 사건의 조사 과정이라든지 그 사건들에 있어서 뭐 기소 불기소 결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동일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이 사건 브리핑은 제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피의자의 진술을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었다, 신뢰해 줬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보는 시선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라도 찾아낼 테니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객관적인 예. 그 실체적 사실 발견을 위해서 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 경찰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혐의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사건을 예. 볼 텐데 피의자들은 보통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하죠.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하고 숨기고 혐의가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주지는 않거든요. 예. 믿어주지는 않는데 이 사건 브리핑에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유독 좀 이 진술에 많이 의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고발인 측에서도 뭔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사건도 그렇고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불복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담당 검사가 지방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등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고발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인데요. 예. 이 불기소 처분 이후에 항고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이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해서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 항고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근데 항고나 뭐 재항고 절차 마련돼 있다고 해도 검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결론이 달라질까?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은 안 하시죠. 뭐. 맞습니다. 그래도 이 비율이 높진 않더라도 뭐 10% 2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검찰의 항고 인용률은 9%고요. 재항고의 인용률은 2.7%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고나 재항고를 통해서 결론을 바꾸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재정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소인 그리고 특정 범죄에 대한 고발인이 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재정 신청도 인용률이 0.5%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낮군요. 네, 일단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번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검찰총장은 지금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지금 박탈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박탈되면 쭉 박탈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 박탈된 이후에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청구를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할 텐데 예. 그 이후로 사실 검찰총장 역대 검찰총장들이 계속해서 어떤 뭐 회복을 위한 노력도 사실은 하지 않았거든요. 아, 원래 혹시 이제 사건 하나에만 박탈이다 이런 건 없습니까? 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박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는 2020년 10월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윤 대통령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휘 없이 수사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했던 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이 지금 박탈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항고나 재항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가고 재항고를 하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 내부적으로 항고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건 지방검찰청의 사건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의 사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명품백 사건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심이 열리지 않습니까? 수심이 열면 다른 결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수심위를 열 수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처분 결정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이 사건이 고소 사건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심위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까? 네. 수심위 신청은 검찰총장이 하거나 담당 수사팀이 하거나 피의자가 하거나 고소인이 하거나 이런데 뭐 검찰총장 안 하겠죠? 수사팀도 안 하겠죠. 피의자 당연히 하지 않겠죠. 남은 것은 이제 고소한 사람인데 이 사건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거든요. 수심위는 고발인 중에서도 일반 개인 고발인은 이걸 신청할 수가 없고 기관 고발인만이 수심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수심위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